아들아, 며느라, 왜 나를 여기에 버린 거니? 자식들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복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아들 내외에 고마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이 지옥여행이 될 줄이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늦가을 아침, 미세먼지 낀 하늘 아래 복수는 늘 그렇듯 새벽에 눈을 떴다. 방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만이 움직였다. 방 구석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손수 접은 옷 몇 벌, 오래된 여권, 그리고 아들이 사준 모자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말할 때마다 귀찮아하던 그 모자. 하지만 복수는 그게 괜히 좋았다. 엄마, 이거 쓰면 좀 젊어 보여요. 그 말이 그날 하루를 환하게 해주었었다. 아들 민수는 그날따라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엄마, 여행 준비 다 하셨어요? 들어. 근데 내가 그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거기 가면 밥은 뭐 주는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다 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만 계세요. 그 대화 뒤에 부엌 문틈으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민수 씨, 나 진짜 이번에 어머님까지 같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지연아, 이번 한 번만 모시자. 엄마 평생 해외 한 번 못 나가보셨잖아. 평생 못 나가셨으면 그냥 이번에도 그러면 되잖아.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그녀는 평생 그래왔다. 모른 척,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가난한 과부로 살며 배운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지고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졌다. 복수는 설레었다. 평생 첫 해외여행이었다. 목적지는 태국 푸켓. 공항을 빠져나오자 뜨거운 바람과 이국적인 냄새가 복순을 감쌌다. 아이고, 여기가 TV에서 봤던 그 바다냐.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게 신기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민수가 어머니를 챙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쌓였다. 민수 씨, 우리 신혼여행 때도 못 온 데인데 왜 자꾸 어머님만 챙겨요? 복수는 그 말에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리조트에서 혼자 조식을 먹던 중 민수 부부가 급히 어디론가 나갔다. 우리 잠깐 쇼핑 다녀올게요, 엄마. 금방 올게요. 그 금방은 돌아오지 않았다. 낯선 나라의 낮, 복수는 해변을 걷다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방 열쇠도 받지 못했다. 호텔 프런트에 가자 직원이 말했다. 체크아웃 되었습니다. 네. 복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드님이 방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복수는 공항으로 갔다. 하지만 항공권도, 여권도, 돈도 없었다. 가방에는 손수건 하나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민수의 돌잔치 사진이었다. 그날 밤 푸켓의 골목 어귀에서 복수는 노을을 바라봤다. 빛은 금세 사라지고 남은 건 어둠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내렸다. 복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비를 피했다.
그때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은 한국말이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낡은 우산을 쓴 젊은 남자, 준호가 서 있었다. 푸켓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교민이었다. 비 오는데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가게로 오세요. 복수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였지만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는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여행 오셨나 봐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몰라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복순을 자신의 카페 안쪽 작은 방에 재워줬다. 복수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점점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매일 밤 생각했다. 왜 나를 두고 간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다짐이 자라났다. 돌아가자. 그리고 묻자. 왜 그랬냐고. 며칠째 푸켓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카페 앞 도로는 젖은 먼지가 눅눅이 달라붙어 있고 바람은 습하고 무거웠다. 복수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낡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행 전날 민수가 넣어준 비상금이 있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들고 계세요. 단정히 접혀 있던 그 봉투엔 단 한 장의 지폐도 남아있지 않았다. 리조트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째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돌아가야지. 거기서 죽을 수는 없지. 준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내 아들이 있어. 내 집도 있고. 나 그냥 돌아가야 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권이 없으시죠? 재발급 신청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으로 복순을 데려갔다. 좁은 사무실, 흰색 형광등 아래에서 복순은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직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가족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신다고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돌아가면 찾아야 해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임시여권 발급해 드릴게요. 체류 확인서랑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카페 한켠. 복수는 준호가 내주는 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먹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 준호가 말했다. 돌아가셔서 아드님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복수는 국수바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그냥 이유를 묻고 싶어. 왜 나를 버렸냐고.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다음엔 다 괜찮을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잠든 뒤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빗속에 작은 그림자가 부서진 노인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며칠 뒤 임시여권이 나왔다. 준호는 자신의 적금을 깨 비행기 표를 끊었다. 복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랐다. 아니, 이 비싼 걸 내가 왜... 어머니가 나한테 엄마 같았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귀국 전날 준호는 복순에게 손바닥만 한 주소 쪽지를 건넸다. 한국에 가서 뭐든 막히면 여기로 가세요. 제 친구가 하는 택시 회사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녀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비행기 안에서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푸켓의 바람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엔 준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꼭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돌아가서 내 집을 찾아야 해. 인천공항 도착. 하늘은 겨울빛이었다. 낯익은 공기, 차가운 바람, 한때 집이라 불렀던 나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복수는 알 수 없는 낯설음을 느꼈다. 공항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민수와 지연은 없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주소요? 거긴 다 재개발됐는데요. 오래전에 철거됐어요. 복순의 손에 들린 주소는 이미 사라진 집의 것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도로변에 섰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가족도 집도. 그녀는 한참을 걷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 속에 구겨진 쪽지가 있었다. 준호가 건넨 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동대문 택시, 김태섭.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 복수는 서울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차갑고 낯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버린 세상이구나. 그래도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녀의 결심은 그날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를 가졌다. 돌아가겠다는 것. 그게 복수든 이해든 살아있다는 증명이든. 그녀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늦은 겨울의 서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서울역 광장은 겨울의 냉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코끝에서 김이 흘러나오고 노점상들이 파는 어묵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다. 복수는 낡은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여전히 준호가 준 쪽지가 들려 있었다. 동대문 택시 김태섭. 그게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택시 회사를 찾았다. 허름한 간판 아래 좁은 사무실, 유리문 안쪽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손님, 어디 가시게요? 저 푸켓에서 온 사람인데 준호 씨 아세요? 남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준호? 그 녀석 친구분이세요? 그 애가 나를 도와줬어요. 돌아오면 여기로 오라고 해서. 김태섭은 사정을 듣자 커피를 내밀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요. 가족이 버리고 갔다니.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찾아야 해요. 내 아들이 살던 집이요. 김태섭은 생각에 잠겼다. 주소 아세요? 복수는 손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강동구 상일동 84-3. 이 주소예요. 김태섭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켰다. 여긴 지금 다 허물고 재개발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뒤적였다. 이상하네. 여기에 새로 올라온 건물이 있는데 등기 명의가 김복순이에요. 복수는 멍해졌다. 뭐라고요? 이름이 같네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주소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같아요.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물이에요. 복수는 말을 잃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그 집이 아직 내 거라는 말인가요?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관리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아드님이 대신 관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생각했다. 민수의 얼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푸켓의 바람. 모든 게 하나로 엮였다. 그래서 나를 버렸던 거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돈 때문이었네. 그날 밤 복수는 택시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잠을 청했다. 좁은 방, 불빛 하나, 담요 한 장. 그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했다. 좋다. 이제 알았으니 찾아가야지. 내가 어떻게든 확인해야지. 며칠 뒤 김태섭은 복순을 태우고 새로 지어진 건물 앞으로 갔다. 5층짜리 모던한 외관, 회색 타일과 유리창이 번쩍였다. 간판에는 라움 빌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복수는 숨을 고르며 입구로 다가갔다. 관리인에게 물었다. 여기 주인분 계세요? 관리인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거요? 지금은 아드님이 관리해요. 원래 명의는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드님이요? 네, 김민수 씨. 한 달 전부터 여기 와서 임대 관리하고 계시던데요. 복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이 주인인 건물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사실은 모를 것이다. 그녀는 건물 뒤편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창문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저녁마다 불이 켜졌다. 그중 한 곳에서 민수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예전보다 살이 찐 듯했고 손에는 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여유가 있었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알겠어. 내가 나를 버린 이유. 그녀는 곧 계획을 세웠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무 일도 모르는 척 그들의 앞에 나타나는 것. 며칠 뒤 관리소를 찾아갔다. 저 여기 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의아하게 쳐다봤다. 빈 호실은 있지만 월세 비싸요. 보증금 100, 월세 10. 복수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녀는 자신 명의의 건물 한 호실을 세입자로 빌려 들어갔다. 이상한 역설이었다.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사는 집. 하지만 그게 그녀에게 유일한 길이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 지연의 웃음, 민수의 대화, 그 아래 깔린 냉기. 그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를 버린 이유를 그들의 입으로 듣겠다. 며칠이 지나 복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앞 민수 부부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먼저 인사했다. 복수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잠시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눈빛에 어떤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날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다행이야. 그날 밤 복수는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어린 민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애였는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아주 작은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골목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건물 앞의 나무가지에서도 연두빛 새순이 돋았다. 복수는 그 건물의 세입자로 산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낡은 코트와 장바구니, 작은 텔레비전 한 대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묘한 안정을 느꼈다.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그녀의 유일한 소리였다. 당신, 그 서류 정리는 다 했어? 응. 다음 달쯤 명예 이전 신청하려고.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복수는 그 말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았다. 부딪히는 소리에 금소금이 울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끝까지 듣지. 그녀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냈다. 명예 이전 서류 다음 달. 그녀의 복수는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어요. 문을 열자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얼굴.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했다. 혹시 푸켓에서 뵌 적 없으세요? 그녀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준호? 청년이 웃었다. 저 기억하시네요. 한국 돌아와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는 김태섭의 조카였다. 복순이 돌아올 때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 착한 청년. 택배일 시작했어요. 이 근처 배달 돌다 보니 주소가 낯익어서 혹시나 해서 눌러봤어요.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조용한 대화.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럼 아직 아드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래. 일부러 그리 뒀어.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버리겠지.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니, 이렇게 조용히만 계실 건가요? 그냥 다 털어놓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지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네. 그냥 두면 손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명예 이전 서류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넌 참 이상한 애다. 왜 그렇게 나 같은 늙은이를 도와주니? 푸켓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 기억나요? 남에게 빚지지 말라고요. 저도 그때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준호는 그녀의 조용한 동맹자가 되었다. 등기부 열람, 위임장 확인, 명예 이전 방지 신청까지 하나하나 준비했다. 복수는 세상의 복잡한 절차를 처음 알았다. 나는 평생 밥하고 빨래만 했는데 이런 걸 배워야 할 줄이야. 그녀는 허공을 보며 혼잣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건물 복도 끝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내일 공증 받으러 가야 돼. 서류는 다 준비됐지? 응.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걸로 돼 있으니까 문제 없어. 복수는 숨을 죽였다. 지연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걸로 돼 있다. 그 말이 복순의 귓속에서 돌처럼 굴렀다. 그녀는 다음 날 조용히 구청을 찾았다. 사망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어 있었다. 사망 원인 심장마비. 신고자 김민수. 복수는 손끝이 떨렸다. 내가 죽었다고?
구청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요? 그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다. 직원은 한동안 화면을 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거 기록이 엉망인데요. 이게 진짜 어르신이시라면 누가 사망신고를 잘못 낸 거예요. 그녀는 구청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니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없는 거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면 되겠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이 다음 일은 내가 혼자 해야겠다. 왜요? 이제 나 살아있는 척하지 않으려 해. 대신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꼭 들어줘.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민수 부부는 명예 이전을 위해 공증 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처리 불가입니다. 왜요? 명의자 본인이 며칠 전에 생존 확인 서류를 제출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어머니 성함의 서류예요. 김복순 씨가 직접 도장 찍으셨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지연은 손톱을 물어뜯었다. 설마 진짜 살아있는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중 한 노파의 뒷모습이 유난히 익숙하게 느껴졌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복수는 조용히 방 창문을 닫았다. 빛 하나 새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아침 건물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복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걸레질을 하며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위층 민수의 집에서 나는 불안한 발소리들. 그녀는 천천히 동작을 늦췄다. 지연아, 그 서류 진짜 어머니가 낸 걸까? 그렇대. 변호사가 확인했어. 도장도 진짜래. 말도 안 돼.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셨단 말이야? 민수야, 혹시 여기 근처에. 그때 복수는 천천히 빗자루를 멈췄다. 심장이 오래된 북처럼 천천히 두드렸다. 그래, 이제 때가 됐지.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 위에 있는 문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띠링, 초인종이 울렸다. 네. 지연의 얼굴이 문틈으로 비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었다. 어머니? 복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야. 오래간만이구나. 문 안쪽에서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수가 나왔다. 엄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오랜 세월의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음성이었다. 복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깔끔했다. 새로 산 가구들, 고급 소파, 그녀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향수 냄새가 났다. 살았네. 그녀의 첫마디는 너무도 담담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된 거야, 민수야? 내가 사망 신고를 낸 거냐? 엄마, 그게 그때 리조트에서 우리가 버렸지.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잘랐다. 날 버리고 죽었다고 신고했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희 뒤를 따라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복수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래,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세상 체면을 중히 여기는 앤지 내가 모르겠니? 그녀의 웃음은 오래된 쇠의 삐걱거림 같았다. 근데 있지, 복순이 조용히 말했다. 죽었다던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란 건 알고 있니?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 건물은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옮겨놨지. 너희가 살고 있는 집도 새놓은 가게들도 다 내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그래서 너희가 하려던 금형의 이전 서류, 내가 막은 거다. 지연은 이제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내가 너희 위층에서 한 달을 살면서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도,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도. 복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평온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민수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미쳤어요. 회사도 안 되고 지연이랑 싸우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 순간적으로 엄마를 버렸지. 지연이 울면서 손을 모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복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난 너희를 벌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 인사하러 왔을 뿐이야. 민수가 얼굴을 들었다. 마지막 인사요? 그래. 내가 곧 떠날 거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권리증 한 장,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유언이야. 변호사에게 맡겨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가지 않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누구한테요? 복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푸켓에서 만난 사람. 나한테 인간다움을 가르쳐준 아이야. 그 말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준호.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택배 알바 그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왜 그런 사람한테. 그 애는 나한테 밥 한 끼를 내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너희는 날 가족이라 하면서 짐처럼 여겼지. 복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모든 게 어떻게 끝나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갔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복수는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앉아 있었다. 민수 부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다.
김복수님의 유언장에 따라 본 건물 및 관련 자산 일체는 도움자 박준호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민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건 부당합니다. 변호사는 냉정히 말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명의도 서류도 모두 본인 확인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넌 나한테서 피는 나왔지만 마음은 못 닮았구나. 엄마. 그래도 괜찮아. 다 늦은 건 아니야. 내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느낀다면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면 돼.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정말 죽은 사람으로 살러 간다. 그날 저녁 복수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꾸렸다. 준호가 찾아왔을 때 방 안에는 이미 빈 가방 하나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멀리. 아주 멀리. 그럼 그 건물은요? 내 이름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 됐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이 가진 건 결국 마음뿐이야. 돈은 남지만 정은 사라지면 끝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섰다. 그 뒤를 봄비가 따라왔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이 오히려 불안했다. 모든 게 끝난 듯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다.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이번 달 보증금 돌려줘야 한대요. 우리 이러다 다 잃어버려. 민수는 소주병을 내던졌다. 잃을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잃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터진 배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잠깐 엄마를 외면했을 뿐인데. 그게 잠깐이야? 지연이 울먹였다. 당신 어머니 버리고 사망신고까지 냈잖아. 그 순간 민수는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술과 섞여 떨어졌다. 그땐 진짜 몰랐어. 그때 회사가 망해서 집 팔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어머니가 계속 붙잡으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몰라. 다 내 잘못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어머니 소식 때문에 왔습니다. 민수는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소식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안 계십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강 근처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 발견됐답니다. 가방, 신분증, 그리고 편지. 지연은 입을 막았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렇게 강한 분인데.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저한테 남기신 겁니다. 직접 제 이름으로. 봉투에는 박준호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버림받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때 죽는 거라는 걸. 민수야,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준호를 만나고 세상에 아직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 살아보려 했지.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때로 버리더라. 매일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희가 웃고 싸우는 걸 들으면서 내가 그 위층에 있다는 걸 숨기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떠나려고 한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남긴 건물도 돈도 결국 너희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준호에게 맡기는 이유는 그 아이가 마음을 믿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준호는 언젠가 너희에게 되돌려줄 거다. 내 유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러니 미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은 사랑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용서해달라 말도 못하잖아요. 준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비와 같은 물기가 고였다. 며칠 후 경찰은 한강 근처에서 복순의 코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실족사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복수는 진짜로 떠나기 위해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건물 옥상에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는 복순이 남긴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열쇠에는 작은 금속판이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복순의 필체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죽어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당신 마음은 제가 꼭 지킬게요. 며칠 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준호가 그 자리에 있었다. 유산은 제게 넘어왔지만 어머니 뜻에 따라 절반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분이 믿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제 몫이에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임대 수입입니다. 생활비로 쓰세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봉투를 덮을 때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 뜻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초여름의 바람이 건물 골목 사이를 스쳤다. 푸른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아래 복순이 남긴 건물의 간판에는 여전히 낡은 글씨가 걸려 있었다. 성신빌라.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그 안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었다. 준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복순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언장 원본 뒤에 또 하나의 봉투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겉면에는 단 한 줄. 내가 떠난 뒤 한 달이 지나면 열 것. 날짜를 보니 바로 오늘이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두 번째 편지. 준호야. 이 편지를 볼 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이걸 열었다는 건 내가 남긴 일들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내가 가진 건물과 재산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를 낳아준 건 그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 내 이름으로 명의는 넘기되 2차 계약서를 작성해 놨어. 그 계약서에 따르면 너는 1년간 관리만 맡을 뿐 그 뒤 모든 재산은 다시 내 아들에게 돌아가게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가 진심으로 후회할 것. 그리고 나를 다시 찾을 것. 만약 그게 없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돼. 내가 판단해라, 준호야. 내가 평생 믿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걸 이번엔 내 눈으로 확인해봐. 엄마가. 준호는 오래도록 편지를 내려다봤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을 나한테 맡기셨군요, 어머니. 그는 천천히 USB를 꽂았다. 화면 속에는 복순이 남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복순이 있었다. 작은 방 안,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없을 때를 위해 남기는 말이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여인에게. 민수야, 내가 이걸 본다면 이미 나는 없겠지.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 묶여 있었어. 근데 준호라는 아이가 나한테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래서 난 내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내가 나를 진짜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때 이 건물은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때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나는 돈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잘 있어라, 내 아들아. 사랑한다. 화면이 꺼졌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준호는 그를 건물관리 사무실로 불렀다. 민수는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민수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다 망쳤는데.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조건. 그게 충족되면 건물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 뭐예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어머니를 다시 찾는 것.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고 공허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찾아요?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남아요. 그걸 찾으라는 뜻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해볼게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며칠 후 민수는 건물 1층에
작은 문패를 달았다. 김복순 추모 전시.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낡은 라디오와 앞치마,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을 전시해 두었다. 하루, 이틀,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서 그 앞에 서 있었다. 여기 사셨던 분 참 인상 좋으셨는데 맨날 길고양이 밥 챙기시던 분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세상에 기억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민수는 전시된 라디오의 전원을 켰다. 노이즈 사이로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그 순간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었다.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을 멈추고 맑은 음성 하나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그래, 내 아들아.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방,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느꼈다.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민수 씨가 어머니 뜻을 따랐습니다. 추모 전시를 열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됐군요. 그는 서류를 꺼냈다. 제3명의 최종 이전 김민수.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됐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로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건물 옥상에는 작은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준호가 복순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불빛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히 타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어머니는 진짜로 돌아오셨네요. 가을, 첫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성신빌라 앞길에는 은행잎이 천천히 흩날렸다. 민수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은 그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준호에게 관리권을 맡기고 있었다. 이 집은 어머니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빌려 사는 거죠. 그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또 혼내실걸요. 내 집인데 왜 남의 집처럼 사냐고. 민수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전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늦게나마 찾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복순의 추모방에 함께 앉았다. 벽 한쪽에는 복순의 사진, 그 옆에는 그녀가 남긴 작은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호가 말했다. 이제 이 건물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성신빌라 대신 복순하우스 어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끄덕였다. 좋네요. 어머니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게 제일 어울리죠. 며칠 뒤 건물 현판이 새로 걸렸다. 복순하우스.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날 이후로 그 건물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1층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생겼고 2층에는 아이들 공부방이 생겼다. 준호와 민수는 함께 그 일을 맡았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민수는 가끔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희미한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민수야, 사람은 잃어봐야 안다. 근데 잃고 나서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운 좋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분명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한편 준호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이름은 그대로 하루카페. 하지만 입구 한켠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복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고 물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준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제가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시간은 흘러 복순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가 되는 날. 민수는 조용히 건물 입구에 작은 현판을 달았다. 돌아온 어머니, 김복순 기념관. 그날 저녁 작은 개관식이 열렸다.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교민 사회 사람들까지 모였다. 한쪽 벽에는 복순이 생전에 남긴 사진들과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마지막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기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와 준호는 마지막으로 기념관 안을 정리했다. 불을 끄고 나가려던 순간 복순의 사진이 걸린 벽에서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진이 살짝 흔들렸고 그 속의 미소가 한층 더 따뜻해 보였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끝까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거였네요.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우리 곁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 순간 조용한 기념관 안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의 답장처럼 밤하늘로 시선이 올라갔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안녕히 가세요. 엄마. 바람이 불었다. 별빛이 흔들렸고 그 빛은 마치 미소처럼 부드럽게 번졌다. 그렇게 한 여자는 세상을 떠나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한 아들은 버림을 통해 사랑을 깨달았고 한 젊은이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을 다시 세웠다. 복순이 남긴 것은 재산도 집도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이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